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단장, 리얼미터 이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에게 지급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891명에 접종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 완료했습니다. 표본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계도움 평가 조사였는데요.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71.9%,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25.6%로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5%였습니다. 큰 도움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38.9%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3%,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긍정평가했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조사였는데 좀 정치적이나 또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6.7%로 가장 높았고요. 예. 또 반면에 대구, 경북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치였는데요. 10명 중에 6명 안팎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66.6, 부산, 울산, 경남이 57.2로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연령별로는 역시 30, 40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계층에서는 76%, 75%가량이 긍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층이 89%로 또 보수층 49%에 비해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7대2 정도로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면 압도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80%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상식을 물어봤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 하거든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 근데 그것도 한 7% 정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근데서 한 70% 넘는다는 것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봐도 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그 전보다도 더 높아졌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급하냐 마냐 됐을 때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각이. 그런데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금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도움된다고 하는 응답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25.6%는 도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금이 들어왔는데 도움이 안 될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응답을 한 것은 아까 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정치적 진영 지지하는 층에 따라서 이제 반대쪽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보수층이나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전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더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도움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응답을 하신 분들이 약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1.9%는 매우 압도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재난 기본소득이 처음 공론화됐을 3월 시점입니다. 3월 초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재난 기본소득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반대가 더 높았어요. 네, 그때 3월 달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었고요. 한참 코로나가 막 진행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또 재난 이 기본 소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면서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상황이 그 이후에 더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실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실제 또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6.6%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당시보다는 아무튼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높아졌는데 제가 이제 아까 직업별로 분석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뭐냐면 가정주부가 상대적으로 사무직이라든지 노동직 이런 계층보다 한 10%포인트 이상
긍정평가가 낮게 나타났어요. 이게 낮다고요? 네. 적게 나온 거죠. 이게 세대주에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주부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한테 이 체크카드로 지급이 돼서 그걸 이제 같이 가족 구성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그런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또 남녀로 따지면 또 남녀 차이는 뭐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왜 이렇게 긍정평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는 조금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주부들이? 더 달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도 어쨌든 7대2 정도로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카드 매출을 살펴보니까 작년 같은 시기에 매출 수준을 회복했다. 네. 지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분명한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논란이 한참 찬반 논란이 있을 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머쓱해지게 됐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들어온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비용이 들어온 것들은 이제 소비 효용이 더 의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경기,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는 목적도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것을 나눠주었을 때 소비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 사용도 늘어나고 뭐 소비가 다 보면은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이것을 뭐 그동안 이제 구매하고 싶었던 것을 구매하지 못하던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경기 진작 효과, 소비 진작 효과는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이 정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뭐 이후에 2회 또는 3회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또 전문가적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2차, 3차 다시 국민 100% 지급하는 건 좀 그때는 아마 좀 약간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튼 소비가 이제 늘어나면서 아무튼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반갑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실제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목소리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효과가 조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 기본소득 아니고 그냥 기본소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 혹은 토론할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뭐 더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긴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큰 논의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이것이 이제 뭐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제 일단의 샘플이 나온 것이니까 효과가 나온 것이니까 아마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정치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재난 기본소득 일반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구상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게 또 논쟁거리일 텐데 지금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없애면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게 지금 복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빼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복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실제 그 사회복지 관련한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도 많고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조직이라든가 인력 비용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일정 정도 벌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죠. 자,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월 이제 3주차 주중 집계인데요. 저희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아까 같았고요. 조사 규모는 1,509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62.6%, 한 1%포인트가량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31.9%, 한 1.2%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5월 18일 5.18 기념식이 있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인 WHA 여기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처음 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조 연설을 이제 했었던 부분이고 여하튼 이 두 큰 행사 또 그 기조연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주목을 받아서 지금 유미양 당선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답보 상태이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고 약간 상승한 국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에는 유미양 당선인 논란은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예. 이제 상승 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것 방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5.18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세계 정상들과 함께해서 이제 연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치적 사안이 이제 국내에 크고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이 그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정파의 수장이나 어느 한쪽 진영의 대표라고 하는 이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예를 들었던 사안들은 그런 이제 정치적 사안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정치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국정 업무 평가를 그대로 이제 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윤미향 당선인권 관련해서는 정당에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통령과 직접 연계되어서 이거 권력 비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는 타격은 뭐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정당 지지들 보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이 조금씩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3%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빠졌는데 미래통합당은 23.4%로 지난주 27.2%였으니까 한 4%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유미한 당선인 관련해서 좀 이제 영향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낙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당내에서 뭐 큰 이견이라든지 분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보수 유튜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또 유튜버들의 공격이라든지 아무튼 내부 분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제 조작설과도 이제 또 관련이 있는 부분들도 예.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이제 낙폭이 좀 더 컸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나 아마 갤럽도 그럴 텐데 미래한국당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의 시기가 좀 늦춰지고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무소속 당선인을 한 분 영입하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미래한국당을 별도로 보기에 포함시키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부터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은 6.6%로 민주당이 좀 빠진 만큼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약간 올랐습니다. 5.7%, 국민의당 4.3%로 역시 소폭 올랐고요. 민생당 2.3%, 무당층도 11.6%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정당은 전체적으로 약간씩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당이 빠지고 올랐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꽤 많이 빠졌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TF 당 차원에서 TF를 꾸린다고 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20대에서 못하는 거 21대에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는 여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데 여당이 여기 응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21대부터 정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역풍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제 제약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전 투표 부정선거 논란, 뭐 의혹 제기 이런 것들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통합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기류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그러한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총선과 맞물려서 제약됐던 이제 높이 쌓여있던 강하게 쌓여있던 부정적 인식이 일단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미래통합당 자체의 기본적인 노선이라든가 어떤 방향 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변화들이 있어야 일단 떠났던 중도층들, 중도 보수층 또는 합리적 보수층들이 다시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원구성도 상당히 원구성이 과거에 한 3개월 정도 지연된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원구성이 안 되면 일하는 국회라든가 이런 데 기대감, 요구들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해서 공세할 윤미향 당선인 건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 비판이 또 야당한테도 일정 부분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앞선 게 지금 이주연속입니까? 이주연속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정의당이 훨씬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죠. 열린민주당보다. 네. 그런데 끝이 나고 여론조사하면 열린민주당이 더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사실 정의당 쪽으로도 이제 일부 이동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시 정의당보다는 또 열린민주당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강욱 당선인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지금 뭐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보다 좀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보다 진보적인 분들은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지면 이제 민주당 쪽, 열린민주당 쪽으로 이탈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낙수했을 때 그 물을 이제 받는 자매 정당의 역할을 톡톡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정당의 지지율 합하면 사실 큰 변화 없이 뭐 대략 한 50%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래한국당과 뭐 위성정당 논란은 있습니다만 계속 미래한국당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이 빠진 것을 열린민주당이 그대로 흡수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약되는 것은 사실 이제 총선 전에 정당 지지율이 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좀 높게 나왔던 것은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제 분산 투표 현상이 정의당에게 어쨌든 더 많이 나왔던 흐름들이 결과에 나왔던 것이고 정당 지지율은 뭐 지금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린민주당을 이제 총선 전에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더불어시민당 등 어쨌든 결과는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큰 민주당 쪽으로 밀어줘야 된다 또는 이제 거기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몰아줘야 한다 하는 기류들에 사실 맞물려서 나왔던 것이고 실제 열린민주당이 뭐 두 자릿수 이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그 강성이거나 아니면 뭔가 선명성을 요구하는 층들은 열린민주당에 대한 뭐 기본적인 관심도는 여전히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비대면 진료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네요.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842명의 접촉에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한 내용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도입 여부에 대한 공감도 조사를 했는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26.9%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9.3%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거 비대면 진료가 이 원격 의료하고 헷갈려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원격 의료와 비대면 진료 좀 다른 건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원격 의료를 계속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료 민영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게 좀 헷갈리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얼미터에서 이제 이 도입해야 한다, 도입하면 안 된다 앞에 수식어를 붙이긴 했는데 이제 도입하면 안 된다 앞에 수식어는 이제 오진 가능성이 있고라고 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오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도입해야 한다라고 응답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응답이 한 30%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순히 찬반을 물었다고 한다면 한 60% 이상 아마 찬성 비율이 지금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수층들은 그걸 찬성을 원래 해왔고 또 진보층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호응으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비대면 진료는 특히 이제 전화 진료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을 했죠. 예, 상담을 했었는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환자와 의료진에게 그 환자는 87%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경험을 해본 분들이죠. 의료진은 86%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니까 의료진으로서는 오히려 더 답답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수가 보상이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200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취약 지역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전면적 도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한을 두고 한다면은 호응도는 뭐 제법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게 비대면 진료도 여부 공감도 조사에서 특이점은 젊은 층은 도입해야 된다가 높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도입하면 안 된다가 또 많았거든요. 좀 이것도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세, 19세, 그러니까 이제 20대에서는 52.5%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70세 이상에서는 33.3%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부각시키면서 입법화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역시 70세 이상은 또 보수 성향을 갖고 있고 반정부적인 또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있고 뭐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이 시간 돌아옵니다.